세상에서 가장 강한 군대는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는 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적은 당신 옆에서 웃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들고 있는 스마트폰, 그 안에 배터리가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한다면, 그것도 당신 주변의 수천 명이 동시에. 이것은 영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4년 9월, 레바논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범인은 드론도 미사일도 폭격기도 아니었습니다. 범인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전 세계 정보기관이 인정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CIA도 MI6도 KGB도 아닙니다. 직원 수가 공식적으로 공개된 적 없고 본부 위치도 비밀이며 수장의 얼굴도 오랫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조직. 그들의 모토는 이렇습니다. 속임수를 통해 전쟁을 수행하라. 오늘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첩보의 세계가 완전히 다시 쓰입니다. 2024년 9월 17일 오후 3시 30분, 레바논 베이루트, 다마스쿠스, 시돈, 동시에 여러 도시에서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헤즈볼라 대원 수천 명이 들고 있던 호출기, 이른바 삐삐가 일제히 폭발한 겁니다. 사망자 수십 명, 부상자 수천 명, 그것도 단 몇 초 안에.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사후 분석에 따르면 해당 호출기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의 전자감청을 피하기 위해 새로 도입한 제품이었습니다. 스마트폰 대신 구형 통신기기를 쓰면 추적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기 자체가 이미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공급망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이미 손을 써뒀던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날에는 헤즈볼라 대원들이 사용하던 무전기가 또 폭발했습니다. 이틀 연속 다른 기기로.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뒤따랐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내 특수부대의 고위 책임자가 오랫동안 모사드의 이중 스파이였다는 폭로가 나온 겁니다. 적의 심장부에 이미 사람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모사드가 무엇인지 설명이 됩니다. 하지만 이 조직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탄생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생존이었습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건국을 선언한 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주변 5개 아랍 국가가 일제히 침공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정규 군대도 없었고 중화기도 부족했습니다. 인구는 주변국의 수십 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사방이 적이었고 물러설 곳도 없었습니다. 초대 총리 다비드 벤구리온은 단순한 군사력 증강만으로는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적보다 먼저 알아야 한다. 1949년 모사드가 창설됩니다. 히브리어로 기관이라는 뜻의 이름. 공식 명칭은 정보 및 특수임무를 위한 기관이지만 세계는 그냥 모사드라고 부릅니다. 모사드가 처음부터 다른 정보기관과 달랐던 점은 바로 사야님 네트워크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계 민간인들로 구성된 자발적 협력자 조직으로 추산 인원만 수만 명에 달합니다. 현지 변호사, 의사, 기업인, 부동산 중개인, 이들은 정식 요원이 아니지만 필요할 때 정보를 제공하고 신분을 위장할 도구를 마련해 줍니다. 돈이 아니라 유대감과 공동체 생존의식으로 움직이는 네트워크입니다. 이 구조가 완성되자 모사드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비공식 정보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직이 세계에 처음으로 이름을 각인시킨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나치 독일의 아돌프 아이히만. 그는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홀로코스트의 행정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가짜 신분으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외곽의 평범한 동네에서 리카르도 클레멘트라는 이름으로 자동차 공장 직원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모사드는 10년 넘게 그를 찾았습니다. 단서는 뜻밖의 곳에서 나왔습니다. 아이히만의 아들이 아르헨티나에서 한 유대계 소녀에게 접근하면서 아버지 이야기를 무심코 흘린 겁니다. 그 소녀의 아버지가 나치 피해자였고 곧 이 정보는 모사드에 전달됐습니다. 1960년 모사드 요원들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잠입했습니다. 이들은 아이히만의 동선을 수주일간 감시했고 퇴근길에 그를 납치해 은신처에 은폐시켰습니다. 이스라엘 국영항공사 엘라알 직원들로 위장한 팀이 아이히만을 마취 상태로 비행기에 태워 이스라엘로 압송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열린 재판은 전 세계에 생중계됐습니다. 아이히만은 유리 방음 박스 안에 앉아 담담하게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1962년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유일한 사형 집행이었습니다. 이 작전은 모사드에게 하나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어디에 있든 얼마나 오래 걸리든 반드시 찾아낸다는 것. 그리고 그 원칙이 가장 잔혹하게 시험된 날이 12년 뒤에 찾아왔습니다. 1972년 9월 5일 서독 뮌헨 올림픽 선수촌.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검은 9월단 소속 8명이 이스라엘 선수단 숙소를 기습했습니다. 선수와 코치 2명이 현장에서 숨졌고 9명이 인질로 잡혔습니다. 18시간에 걸친 협상은 실패로 끝났고 인질 전원이 공항에서 총격전 중 사망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민 11명이 올림픽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 골다 메이르는 모사드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관련자를 전원 처단하라. 신의 분노라는 이름의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이후 20여 년에 걸쳐 모사드는 이 작전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들을 한 명씩 찾아냈습니다. 파리, 로마, 베이루트, 키프로스.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폭탄, 총격, 독침, 방법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원칙만은 지켰습니다. 민간인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 작전 중 무고한 민간인을 오인 사살하는 뼈아플 실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사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작전이 세계에 남긴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민을 건드리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하지만 복수만이 모사드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동시에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자국민을 구해내고 있었습니다. 1976년 6월 27일 에어프랑스 139편이 팔레스타인 독일 혼성 무장 세력에게 공중 납치됩니다. 비행기는 우간다 엔테베 공항에 강제 착륙했습니다. 탑승객 248명 중 유대인과 이스라엘인 106명이 분리되어 인질로 억류됐습니다. 나머지는 석방됐습니다. 이디 아민의 우간다 정부는 납치범들에 협조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엔테베까지의 거리는 약 4,000km.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구출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모사드는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모사드 요원들은 엔테베 공항을 설계한 이스라엘 건설사를 찾아갔습니다. 도면을 입수하고 석방된 인질들을 면담해 공항 내부 구조, 병력 배치, 보초 교대 시간까지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특공대 사이어렛 마트칼이 작전에 투입됐습니다. 7월 3일 밤 4대의 수송기가 레이더를 피해 저고도로 비행해 엔테베에 착륙했습니다. 작전 시간은 90분. 인질 102명 전원이 구출됐습니다. 작전 지휘관 요나탄 네탄야후가 전사했습니다. 그는 현재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탄야후의 형입니다. 전 세계는 이 작전을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 아무도 몰랐던 또 다른 작전이 5년에 걸쳐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1979년 이란 혁명. 테헤란 주재의 미국 대사관이 이란 시위대에 점거됐습니다. 시위대는 대사관 내부의 문서들을 발견했습니다. 미국 외교관들은 이미 문서를 파쇄기로 갈아버렸지만 이란 시위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십 명이 바닥에 앉아 파쇄된 종이 조각들을 손으로 하나하나 이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작업 끝에 모사드와 CIA의 협력관계 문서가 복원됐고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모사드가 공식 석상에 이름을 드러낸 것은 사실상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것도 스스로가 아니라 파쇄된 종이 조각 때문에. 그런데 같은 시기 정반대의 작전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수단 홍해 연안. 모사드는 그곳에 고급 스쿠버 다이빙 리조트를 차렸습니다. 이름은 아로스 빌라. 유럽 관광객들이 실제로 찾아오는 영업 중인 리조트였습니다. 하지만 이 리조트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인근 에티오피아와 수단 난민 캠프에는 팔라샤라 불리는 에티오피아계 유대인 수만 명이 갇혀 있었습니다. 모사드는 이들을 리조트 뒤편 해안으로 야간 이동시켜 이스라엘 해군 고속정에 태웠습니다. 5년간 7,000명이 이 방식으로 이스라엘로 이송됐습니다. 리조트 직원들은 낮에는 관광객에게 스쿠버 다이빙을 가르쳤고 밤에는 구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모사드가 과거에 이랬다면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21세기
모사드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진화했습니다. 2010년 이란의 나탄즈 핵시설 원심 분리기 수천 대가 갑자기 오작동을 일으키며 파괴됐습니다. 외부에서는 아무런 폭발도 없었고 이란 기술자들은 처음에 기계 결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 원인은 스톡스넷이라는 컴퓨터 바이러스였습니다. 이 사건은 역사상 최초로 사이버 무기가 물리적 산업시설을 파괴한 사례로 기록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동작전으로 알려졌습니다. 2020년 11월 이란의 핵개발 핵심 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가 테헤란 외곽에서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사망했습니다. 현장에는 저격수가 없었습니다. 도로변에 위장 설치된 트럭에 탑재된 위성 제어 원격 기관총이 인공지능 보조 조준 시스템으로 차량을 향해 발사된 것이었습니다. 모사드의 소행으로 지목됩니다. 또한 모사드 요원들은 2018년 이란 테헤란 한복판의 창고에서 핵개발 관련 기밀 문서와 CD 수만 점을 반출했습니다. 이란 정보기관은 뒤늦게 이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물리적 스파이에서 사이버전, 원격 암살, 정보 절취까지 모사드는 기술과 함께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조직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023년 전 세계가 그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2023년 10월 7일 새벽 하마스 무장대원 3천여 명이 가자지구 경계를 돌파해 이스라엘 남부로 침투했습니다. 이날 하루 이스라엘 민간인과 군인 1,200여 명이 사망하고 250여 명이 납치됐습니다. 이스라엘 건국 이후 최대 규모의 인명피해였습니다. 모사드는 사전에 이 공격을 탐지하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헤즈볼라 삐삐 폭발 공작을 설계하고 적의 심장부에 이중 스파이를 심어둔 조직이 바로 옆 가자 지구에서 수개월에 걸쳐 준비된 대규모 공격을 놓쳤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는 격렬한 책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군사 정보 보고서가 무시됐다는 증언, 기술 감시에 과도하게 의존한 나머지 인간 정보가 소홀해졌다는 분석, 반복적인 경보에 무감각해진 조직 문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모사드는 영웅인가, 악당인가? 이스라엘 국민에게 모사드는 존재 자체가 안 보입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국가가 수차례 붕괴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레바논, 이란, 팔레스타인의 시각에서 모사드는 국경을 넘어 침투하고 암살하고 공작을 일삼는 침략기관입니다. 같은 조직이, 같은 행동이 보는 위치에 따라 전혀 다른 이름을 얻습니다. 그것이 첩보하는 세계의 본질입니다.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